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비뇨기과에 대해서 질환에 대해서 좀 얘기 나눠보려고 그러는데요. 좌천동의 봉생기념병원에 진료부장으로 계시는 우리 김동우 선생님을 오늘 모셨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아닙니다, 원장님. 요즘 굉장히 이제 여러 가지 바쁠 텐데, 예. 특히 이번 여름은 굉장히 더웠잖아요. 예. 여름 다 건강하게 잘 보내고 계십니까? 예, 지금 원내가 시원하고 해가지고 잘 지내고 있습니다. 다행. 요즘 보니까 비뇨기과가 공부가 어려워서 그런지 왜 그런지 비뇨기과를 하려는 의사 수가 많이 줄었던데 그 이유가 뭐 있습니까, 특별히? 그거는 약간 좀 오해가 있는 것이 한때 이제 비뇨기과 하면은 지금도 좀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남성학,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제 성기능 관련된 과로 오인이 됐었고 거기에 대한 어떤 이제 상업적인 부분도 좀 고려가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많이 시장이 축소되고, 그래도 비뇨기과라는 것이 생각보다 학문이 다양해가지고 간단하게 외래에서 볼 수 있는 질환도 있지만 대학병 가서 수술해야 되는 암 환자도 많고 그렇죠. 하면서 지금 많은 젊은 의사분들이 조금 선택하는 데 있어서 좀 갈팡질팡하면서 지금 요 근래 많이 지원자 줄었는데 지금은 좀 지원자도 많이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예. 특히 지금 우리는 콩팥 이식 수술을 하는데 우리 김동호 선생님이 고생 많이 하잖아요. 그거 떼는 것은 비뇨기과에서 하고 붙이는 것은 외과에서 하고 이러니까 그건 팀워크를 이루어야 되니까 내가 봐서는 밑에 사람을 구해야 되는데 지금 구하기가 그렇게 힘든 이유가 내년쯤 되면 나오겠어요, 어때요? 일단 전공하시는 분이 지금 많이 없는데 이제 차차 조금 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선은 또 대학병원으로 이제 많은 수요가 있다 보니까 그쪽으로 먼저 충원이 되면은 그다음부터는 이제 필드에 조금 나오시는 우리 젊은 전문의 선생님들이 많이 있을 거로. 최근에 제 친한 친구 중에 하나가 방광암 수술을 몇 년 전에 받았다가 다시 조금 생긴다고 해가지고 재수술을 요즘 시스토스코프로 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 같더라고요. 스코프로. 초기 암은 이제 방광 내시경을 이용해서 이제 절제 병소를 제거를 하고 이제 그 깊이에 따라서 이제 추후에 방사선 치료라든지 항암 치료도 반복하는 경우도 있고, 요즘 이제 수술 기법이 많이 발달해가지고 이제 근육층을 약간 침범하는 경우에는 방광의 전체를 다 절제한 다음에 장을 이용해서 인조 방광을 만들어서 심는 수술도 하고 그래서 그럼 개복해가지고 합니까? 개복도 하고 로봇을 이용해서 다 하기도 합니다. 그 로봇이라는 것도 결국은 우리 의사가 직접 컨트롤 해줘야 되지 지가 알아서 하는 건 아니니까. 그런데 이제 몇 가지 이점이 있는 것은 우선은 이제 일반 복강경보다는 이제 그 기구의 관절이나 이런 것들이 더 자유도 높고 이러기 때문에 숙달이 되면은 또 이제 술자가 편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숙달이 되면은 복강경보다 더 선한 경향인데 아직은 이제 그 가격이 좀 비싸고 로봇도 아직 비싸다 보니까 조금 그런 진입 장벽이 있지만은 차차 더 활성화되고 있는. 로봇은 기능이 점점 나아지면 우리도 준비를 해야 될 테고. 그 방광암의 그 증세는 주로 어떤 게 나타납니까? 첫째도 둘째도 유관적 혈류입니다. 그래서 나이가 50세 이상 되시는 분이 특히 무통성 통증 없이 갑자기 피가 나선 경우는 반드시 비뇨기과를 와서 그게 소변을 보면서 빨간 피가 나오더라도 이게 보이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현미경으로 봐야 좀. 그런 환자들도 저희들이 이제 미리 최소 초음파부터 해갖고 의심이 되면은 내시경, CT까지 다 하고 있는데 눈으로 보이는 유관적 혈류의 경우 반드시 병원에 오셔야 되고 특히 흡연력이 있으신 분들은 적게는 30% 많이는 50%. 흡연, 담배 피우죠. 흡연이 있으신 남자 같은 경우에는 한 30% 이상은 암으로 발견되는, 그리고 또 진행이 비교적 빠르기 때문에 빠른 조기 진단과 조기 치료가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럼 방광암의 그 원인은 주로 그러면 무엇으로 봅니까? 흡연이 제일 이제 검증되고 제일 확실한 방법이고 그 외 여러 가지 아직은 정확하게 모르지만은 유전적 변이도 있고 유전적 요소도 있고 그 DNA 변화도 이제 있을 것이며 이제 아무래도 방광이 노폐물이 나오던 공간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제 방광 점막을 자극함으로써 생긴다. 이렇게 복합적인. 사실 요즘 갈수록 이제 젊은 여성들도 요즘은 담배를 많이 피우고 그러는데
이 담배 하면 사람들이 되게 이제 폐암만 생각을 하는데 예. 실질적으로 방광암 같은 예. 우리 몸에 여러 이제 암을 일으키는 그런 발암 물질이 있으니까요. 예. 정말 금연은 캠페인을 비뇨기과에서도 좀 열심히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예, 방광암에 대해서 흡연의 어떤 원인 인과관계는 거의 확실한 거기 때문에 방광암이 사실은 또 이 병이 삶의 질을 대단히 떨어뜨릴 수 있는 질환이기 때문에 조기 진단과 조기 치료 그리고 생활상에서 흡연을 금연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후는 좀 좋아졌습니까? 어떻습니까? 옛날에 비해서? 조기에 발견되는 경우는 저 같은 경우도 조기암은 저희들이 다 치료를 하는데 그런 경우는 한 번의 수술로도 완치가 돼서 지금 조기암은 되게 그러면 내시경으로 예, 들어가서 예. 그렇게 하고 계시고 꽤 많이 하는 거 쓰는 것 같아요. 우리 예, 병원에서도. 단발성이라든지 얕은 암은 해결을 하면은 이제 예후가 굉장히 좋습니다. 재발의 위험성은 어느 정도예요? 재발 위험성 그래도 한 30% 됩니다. 아무리 얕은 암이라도. 예. 보통 몇 년 지나서 나타납니까? 수술하고 이제 한 2년을 넘어가면 안심을 좀 해도 되는데 그 전에 재발은 잘합니다. 그렇습니다. 그건 첫 수술에 완전한 제거가 안 돼서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 것보다는 수술한 자리에서 재발하는 것이 아니고 그 옆에 자리 재발하는 다른 자리에 새로 생긴다. 이미 방광 안에 이제 점막 자체에 이제 변화가 일어난 상태에서. 근데 그게 그러니까 그 내시경으로 안 보인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초음파도 하고 초기라서 내시경을 이제 자주 반복해서 하는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 재발한 게 아니고 옆에 다른 데서. 그럼 방광암 수술을 하고 나도 다른 곳에 다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수시로 해줘야 되겠네. 그럼 초음파 검사를 어느 정도 자주 해주는 게 좋습니까? 정해진 건 없지만은 그래도 3개월 내지 3개월. 첫 2년은 한 3개월 내지 6개월 정도 내시경과. 그럼 6개월 갈 거 있겠습니까? 그 초음파가 저도 의사입니다만 뭐 그렇게 인체 해로운 것도 없는 것이고 뭐 그래도 돈이 또 뭐 수십만 원씩 드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거는 뭐 석 달에 한 번씩 해서 조기 발견이 더 중요하니까 맞습니다. 그렇게 해줘야 되겠구나. 방광 내시경이 더 중요하고요. 방광 내시경이 더 중요합니다. 근데 방광 내시경을 할 때 그 마취를 어떻게 하면 그 국소 마취 갖고 안 되지 않습니까? 국소 마취를 하고 요즘은 이제 플렉서블이라고 연성 방광 내시경이 있어. 그걸 하면 조금 통증 줄어듭니다. 그래서 그것도 이제 저희들도 이제 도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 남성하고 여성의 방광암의 발생률 차이는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남성이 압도적으로 많아요. 그렇구나. 그 여성도 심시작에 발견되지만은 그래도 남성이 더 많은 빈도를 차지합니다. 제가 전에 듣기로 우리 김동호 선생님은 그 비뇨기과 전문의신데 물을 많이 마신다고 그러더라고요. 보통 사람들보다도. 근데 그렇게 물을 많이 마시면 어떤 효과를 볼 수 있습니까? 예를 들면 방광암도 좀 예방이 됩니까? 어떻습니까? 방광암에 대해서 물을 많이 마시는 게 좋다는 그런 이제 임상적 연구는 없지만은 아무래도 물의 양이 늘다 보면은 이제 많은 노폐물들이 쉽게 나올 수 있고 그 여성들이 방광염이 걸리는 이유도 결국은 이제 방광 안으로 들어온 균이 처리가 안 돼서 생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물을 조금 많이 드시는 건 요러 개 쪽에는 단점 그러니까 불리한 점보다 이점이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저도 어딘가 자료를 보니까 그 여성들이 그 여성이 좀 더 합니다만 그 물을 많이 섭취를 하면 그 자주 그리고 화장실 가야 되잖아요. 그 말은 자주 이제 씻어낸다는 거니까. 그러면 균이 이 요로염 또 그 방광염 또 이제 그 신우신염 그렇게 이게 병이 염증성 질환 예방에 굉장히 도움이 된다. 그거는 그것도 좀 확실합니까? 어떻습니까? 그게 이제 그런 어떤 물의 섭취량과 그 어떤 이제 발생 빈도 간에 이제 정확한 데이터는 임상 연구는 없지만은 대체적으로 그래도 좀 물을 제한해서 드시는 것보다는 좀 드시는 게 예방에 도움이 되는데 근데 또 이제 중년 여성들이 문제가 우리 병원에서 중점적으로 보고 있는 이제 여성 과민성 방광 환자들 같은 경우는 물을 많이 드시면 그로 인해서도 불편하기 때문에 그 적절한 조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과민성 방광염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또 말씀드리기로 하고 최근에 제가 어딘가 보도를 보니까 그 매독이 또 새롭게 많이 생긴다고 그러는데 그 가끔 비뇨기과에서 그것도 같이 봅니까? 어떻습니까? 매독이나 이런 요도염 계통 아닙니까? 그게? 매독은 이제 STD 이제 성교 전파성 질환으로서 요도염하고는 좀 성격이 틀립니다. 그것은 주로 이제 요도염은 요도 안쪽에 염증이 생기는 반면에 매독은 성기 피부에 일단 1차적으로 증상이 나타납니다. 경성하감이라 해서
통증이 별로 없지만은 분화구 모양의 궤양병변이 생기고 그런 경우가 근데 저절로 또 낫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자기가 매독이 걸린지 요로에는 정세가 없네요. 예, 열에는 정상이 없습니다. 보통 무통성의 그리고 옛날에 제가 의과대학때 들어보면 임질 매독. 예예. 그래 그걸 비뇨기과에서 그때는 피부 비뇨기과 주로 이렇게 맞습니다. 말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피부하고도 관계가 있네요. 예예. 그 보시기에 들어보시기에 난 그 굉장히 우려스러운데 왜냐하면 매독이라는 질환은 굉장히 겁나지 않습니까? 예. 베토벤도 마지막에는 매독으로 예. 뭐 여러 기능을 상실하고 했다고 그랬는데 그래 그게 좀 많아진다는 것은 지금 우리가 이제 그 STD라고 그러잖아요. 예. 영어로 적어도 Sexually transmitted Sexually transmitted disease. transmitted disease, 예. STD. 그 옛날에 에이즈도 그랬고 그랬는데 이게 많아진다는 것은 그만큼 성이 문란해졌다는 소리이기 때문에 제가 좀 그걸 아주 걱정스럽더라고요. 예. 그래서 우리가 성교육도 잘 시켜서 그렇다면 청소년이건 뭐 누구건 정상적인 부부관계가 아니라면 꼭 콘돔을 사용하도록 이런 것을 캠페인을 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콘돔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매독 같은 경우는 치료도 내성이 생긴 경우에는 사실 마땅한 치료법이 없을 정도로 쉽지 않은 질환이고 특히 이제 매독이 걸린 경우에는 뭐랄까 좀 환자의 어떤 정신적 데미지도 저는 이제 이거는 뭐 교과서에 있는 내용인데 제가 환자를 보게 되면은 매독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은 환자나 보호자나 하여튼 그 알게 된 사람들은 굉장히 정신적 이제 충격과 여러 가지 이제 삶의 어떤 좀 자세 이런 것이 좀 떨어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더더욱 좀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예후가 상당히 안 좋지 않습니까? 수년 내로 뭐 뇌 이상이 온다거나. 저도 그렇게 이제 뇌병변까지 일으키는 매독 환자는 본 적이 없는데요. 그 치료가 이제 페니실린 주사를 맞는데 페니실린 쇼크도 있을 수가 있고 그렇죠. 드물지 않게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제 했을 때 100% 안 되고 또 좀 남아 있는 경우도 있고 또 평생 검사를 하면은 혈전 검사에서 매독 양성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 어떤 사람 환자한테 미치는 어떤 영향이 병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미치는 그런 안 좋은 점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뭐 매독 이야기는 오늘 사실 꼭 하려고 한 것은 아닌데 근자에 제가 한번 보도를 그걸 보고 저도 굉장히 우려스러워서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그 주로 이제 우리나라 성인이 60세인가 65세 이상 되는 그 연세가 되면 상당한 많은 퍼센테이지가 BPH라 해서 그 뭡니까 그 양성 전립선 비대증 그게 많이 생긴다고 하는데 제가 몇 퍼센트 조금 되며 그 BPH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좀 해봐 주시죠. 뭐 우스갯얘기로 50대는 50%, 60대는 60%, 70대는 70%, 80대는 80%가 전립선 비대증을 갖고 있다고 이제 하고 전립선 비대와 전립선 비대증 약간 틀린데 전립선 비대는 이제 전립선이 커진 하나의 이제 기질적인 현상이고 전립선 비대로 인해서 나타나는 이제 배뇨장애를 우리가 전립선 비대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증에서 보는 전립선 비대증에는 반드시 전립선이 커져 있지 않아도 전립선이 커져 있는 비대가 심한 사람보다 더 많은 어떤 배뇨 증상을 나타내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전립선 비대증은 전립선 비대를 갖고 있으면서 나타나는 노인성, 그 남성 노인의 어떤 배뇨 장애를 통틀어서 얘기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보통 이제 첫 번째로는 이제 소변이 약하고 힘을 줘야 되고 그 다음에 뒤끝이 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증상이 시작돼서 나중에는 이제 방광의 변화가 생기면서 과민성 방광, 야간요, 빈요, 그 다음에 절방요가 같이 나타나요. 그게 그 전립선 비대증이 과민성 방광염하고도 바로 관계가 되네요. 예, 그러니까 과민성 방광으로 이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그 제가 경험해봐서는 나이가 들수록 과민성 방광염은 좀 다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이 여성 같은 경우는 전립선 비대증이 없었고 나이가 들면서 점막도 얇아지고 점막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독성물질이 노출되면서 민감해지고 여러 가지 기준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남성들도 여성분보다는 이제 감염 위험은 좀 떨어지지만 전립선이 오래되다 보면은 방광벽이 두꺼워지고 좀 더 센시티브해지고 이런 이제 노인성 변화에다가 전립선 비대라는 변화가 생기면서 과민성 방광이 생기는데 그럴 경우에는 사실 치료가 상당히 좀 까다로운 경우가 있습니다. 그 전립선 비대증의 원인은 주로 뭐로 보고 있습니까? 안타깝지만 지금 전립선 비대의 원인은 딱
정해진 건 없고 유전적 원인도 있다 이런 말이 있지만은 그 뭐 그로스 팩터라는 이제 분자학적으로 들어간 부분이 있지만은 딱 뭐가 있다고 밝혀진 건 없습니다. 현재는 잘 모른다는 거네요. 예. 그러니까 어쨌든 뭐 하나의 그 에이징 프로세스에 따라서 예. 이제 남성 호르몬과 관계가 있는 것 맞습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남성 호르몬이 없는 거세된 그 애들 같은 거 컸을 때는 전립선 비대 잘 안 그 생긴다. 정상은 아까 말씀대로 뭐 바로 그런 거죠. 예. 그러니까 그 소변이 힘이 좀 없고 예. 그 찔찔찔 나온다든지 예. 그러니까 소위 이제 그 잔뇨 레지dual 유린이라고 그러잖아요. 예. 그 잔뇨 양도 이제 늘어나고 예. 그러니까 프리퀀시가 자주 늘어나는 예. 거고 그런 거란 말이죠. 예. 그 어느 정도 되면은 그 약을 먹어야 되고 어느 정도면 수술해야 되고 뭐 이런 그런 게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이제 우리가 하는 것이 그 이제 검사를 하게 되면 이제 IPS 국제 이제 그 심덤 스코어 IPSS 스코어라 가지고 그걸 하고 이제 그게 이제 8점 이상 되면은 이제 경증부터 시작해 정상이 있다고 보고 그다음에 PSA 수치해서 전립선 암 유무를 보고 경직경 초음파라고 전립선 크기를 보고 뭐 유로플로이라고 요소 검사를 해서 요소 검사를 봅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요소 검사가 15 이하가 되면 배뇨장이 있다고 해서 이제 치료를 하는데 첫 번째는 보통 알파 차단제를 먼저 해서 이제 그 전립선에 많이 분포하는 알파 신경을 차단함으로써 전립선을 이완시켜서 소변 잘 보게 한 치료를 하게 되고 그 전립선을 그 비대되었으니까 좀 줄여주는 그걸 한 30g 정도 넘어가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그 이제 아까 말씀하신 상품은 피나스테리드, 두타스테리드 이런 약들인데 이것들이 이제 그 남성 호르몬의 활성 연계 DHT를 차단함으로써 전립선 크기를 줄여주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사이즈가 크면은 그렇게 이제 하고 있습니다. 또 뭐 참고 말씀드리면 또 이것은 탈모에도 상당히 효과가 있기 때문에 한 50대 정도 된 남성은 뭐 전립선 치료를 하게 되면 탈모까지도 어느 정도 예방할 수 있는. 그건 뭐 비뇨기과 전문의사들하고 협의하면 될 테고 연락하면 될 테고. 그럼 지금 전립선 비대증 때문에 그런 그 삶의 질이 떨어지고 고통받는 건 있습니다만 그것이 뭐 생명에 지장을 주거나 그것이 암으로 바뀌거나 이런 건 없어요? 예, 일단은 전립선 비대가 암으로 된다는 그런 연관성은 없고 그래서 전립선 비대가 의심되는 환자도 항상 PSA 그 전립선 특이항원 검사를 해가지고 전립선 암 유무를 스크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립선 비대하고 전립선 암은 뭐 서로 연관이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 이제 통설입니다. 그럼 뭐 전립선 비대증은 좀 힘들더라도 뭐 그렇게 위험하거나 걱정할 병은 아닙니다. 근데 너무 오래 방치가 되면 이제 방광의 기능까지 이제 변화가 와버리면 그때는 방치는 하지 마라. 예, 치료를 하게 되면 상당히 더딜 수가 있습니다. 그럼 치료를 시작을 하면 약물 투여를 시작하면 죽을 때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딱 정해진 건 없지만 이제 환자가 약을 먹었을 때 우리는 보통 3개월, 6개월 내지 이렇게 한번 처방을 하는 쪽으로 이제 환자가 설명을 드리는데 약을 먹고 좋아졌는데 약을 끊어도 바로 이렇게 증세가 나타나는 경우는 할 수 없이 우리가 알파 차단제 정도는 쭉 드시도록 권유를 합니다. 부작용 없는 한에서는. 근데 아까 말한 이제 피나스테리나 두테리스테리드 같이 그런 약들은 이제 성기능 감퇴라든지 여유증이라든지 이런 몇 가지 간기능 손상 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저희들이 잘 보고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적응제에 맞춰서 쓰고 있습니다. 그 요즘 뭐 그 약을 가지고 어느 정도 컨트롤이 안 되면 또 수술하는 방법이 있던데 그 우리 병원에서도 가끔 그 제가 이렇게 보고 들어보면 그 김동수 선생님 수술 많이 하는 것 같던데. 일단 제일 이제 그 골든 스탠다드 이때까지 쭉 하면서 이제 내려온 수술은 경요도적 이제 전립선 절제술로서 경요도적 요도를 통해서 요도를 내시경을 넣어서 한다는 절제경을 그러니까 절제 기구를 이용해서 이제 전기 소작을 해서 이제 차근차근 이제 그 전립선을 이제 모양대로 깎아낸다. 전기 소작한다는 것은 우리 일반 시청자들이 잘 모를 테니까 이제 코아구레이션에서 이제 그 찢어 가지고 수축시키는 그런 걸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 잘라내는 거예요? 잘라내고 그다음에 피가 나면 이제 우리가 봅이라는 걸 이용해서 이제 치료를 하고. 그 프로스테이트가 비교적 그 혈관이 많아가지고 그 출혈이 상당히 많아서 과거에는 그 수술을 하고 나서 사망률도 있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저도 초창기에 요즘 좀 어떻습니까? 요즘 기계가 많이 좋아지고 그 아까 말한 이제 경요도 내시경 전립선 절제술도 플라즈마라고 해가지고 훨씬 더 고열의 그런 게 나오기 때문에 요즘 그런 일은 잘 없습니다. 이제 브리징 때문에 걱정할 필요는 별로 없네요. 좀 있긴 있지만 이제 또 그만큼 술기가 돼가지고 포인트를 갖다가 다 해놓으니까 별 거 없는데 저도 초창기에는 집에 갔다가 다시 돌아온 경우도 많고 그랬습니다. 그걸 이제 보완한 것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제 레이저 같은 게 특히 지금 홀미움 레이저 같은 경우는 전립선 조직 자체를 기화시켜서 이제 태우면서 이제
이제 전문용 베이퍼라이제이션이라 그러는데 베이퍼라이제이션 시키면서 그 자체로 이제 그 베이퍼라는 게 이제 기화시킨데 그러니까 태워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출혈도 되고 뭐 출혈도 잘 잡히고 그거는 이제 큰 전립선의 경우에는 그렇게 하고 요즘 이제 각광받는 것이 유로리프트를 해가지고 결찰사를 이용해서 뭐 묶는 것 같던데? 예, 그 양옆에 결찰사를 이용해서 전립선 크기에 따라서 뭐 한쪽에 항상 그러니까 양쪽으로 한 상, 두 상, 많으면 세 상까지도 이제 하는 건데 그러면 이제 전립선을 이제 그 양옆으로 쫙 벌려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 되면은 이제 출혈 위험도 전혀 없고 그 다음에 또 남성들 힘들어하는 역행성 사정이라서 사정 장애도 없고 해서 상당히 좋은 시술이고 한데 전립선이 너무 크면은 조금 비용적인 면이나 효과 면에서 떨어지기 때문에 최대 50g 이하, 50g 이하의 환자한테 추천이 되고 또 비용이 아직은 보험 청구가 되지 않기 때문에 비용적인 너무 과하게 요구하는 것 같던데 내가 보니까 보도를 보니까 어때요? 예, 조금 나왔는데 이제 기구값도 원체 비싸다 보니까 저도 수술을 해주고 싶고 원하시는 분이 많지만 비용적인 부분 때문에 조금은 지금 고민하고는 있습니다. 지금 한 번도 하진 않았었어요? 아닙니다. 하고 있습니까? 예, 그 가끔씩 합니다. 근데 기구를 샀으면 뭘 많이 하셔야 되는데 예. 그 얼마나 보통 비용을 받아요 환자들한테? 두 상을 한다 그러면은 기구값과 그 다음에 하루 입원하고 마취하고 하면은 한 800에서 900 정도 청구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도 보면 돈 1,000만 원씩 그렇게 하는 그러니까 거예요. 또 그 외에다가 또 이제 뭐 다른 그 예후만 좋으면 뭐 그 정도 들어더라도 해야 될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전립선 비대증에 대해서 뭐 또 특별히 좀 더 첨가해서 말씀드릴 게 있으면 좀 해주시죠. 요즘 이제 요거는 제가 의사로서 조금 말씀드리면은 그 강구에서 많이 하는 전립선 영양제는 이제 그거를 드셔도 나쁠 건 없지만은 조금 경우에 따라서는 경제적으로 부담될 수 있는 금액으로 물건을 파는 경우인데 그걸 드시느니 차라리 가까운 비닐과 가서 검사를 받고 전문의학원에 드시는 게 훨씬 더 정상 완화와 그리고 예후가 좋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이라든지 유튜브, TV에서 하는 거는 이제 전립선 영양제는 너무 맹신을 하지 않고 그건 치료제가 아니라는 생각을 가지고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요즘 이제 여러 그 광고를 과대 광고를 통해 가지고 또 소위 가짜 뉴스를 통해 가지고 사람들 현혹시키고 말이죠. 그렇게 해서 효과도 없는 그래서 아주 뭐 효과가 있는 걸로 해가지고 이렇게 그 장사치들 같은 그런 경우도 많이 보잖아요. 아직은 우리 국민들이 우리 이제 김동수 선생님 같이 이제 그 전문 의사하고 꼭 협의를 해줘야 되고 쓸데없이 그런 광고에 현혹되지 말라는 그런 뜻 같습니다. 저는 뭐 그 본 적은 없습니다만 그렇게 하시고 오늘은 우선 이 정도만 이야기하고요. 다음 주에 한 번 더 수고를 해주십시오. 고맙습니다.